네, 오늘 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오늘 또 수요일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팍팍 치고 나가겠습니다. 우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협상 그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러시아 증시가 개장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더라 봤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났다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 이따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네. 앞전에 급락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이 이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굉장히 못 올라왔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제일 늦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약한데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일 시장 잠깐 체크하고 환율 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종목을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 하셔가지고 종목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열 몇 개씩 갖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중요하니까요. 자, 우선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어저께 미증시에서 가장 강세에 뛰었다 된 쪽이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 네. 결국 이제 러시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특수가스가 생산 차질을 빌 수 있다. 이 네, 부분이 네. 반도체 생산에서도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가스에 대한 재고 자체를 약 3개월 전후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장기화만 되지 않으면 이 버틸 수 부분이 있었군요. 버틸 수 있었는데 예, 예.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연결되고 이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또다시 공급이 더 원활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주들이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브라시스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차의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S&P를 먼저 보면 예. S&P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이게 꽤나 오래됐죠. 2주 전에 이제 딱 그림 봤을 때는 이게 추세 라인 때 돌파한다라고 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완전 급격합니다. 네. 이런 V자가 있나요? 예. 있었죠. 예.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네, 그랬었군요. 거의 그때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20% 이제 S&P는 13% 하락하고 예. 11% 상승했는데 네. 연초 대비했을 때 올해 연초가 가장 주가가 높았던 시기였었는데 2.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S&P는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S&P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4,500에서 4,720포인트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라인대에 딱 중간자에 와 있다 정도니까 이제 숨고르기 하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용해서 이만큼 올린 거네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나스닥이 제일 강했었는데 여기는 또 흐름 어떻습니까?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21% 하락했었죠. 많이 그러니까 내려갔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나스닥도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네. 추세 라인대를 이제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돌파하기 직전,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1월달과 2월달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던 그 가격대를 이제 올라탔다가 되죠. 네네. 그럼 이 라인대를 이제 안착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나스닥도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는 6.5% 정도 하락했으니까 네. 이 정도는 무난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겠죠. 그럼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14,000에서 15,000포인트 조금 안 된 자리인데 네. 그 라인대에서 이제 당분간 움직인다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21선과 아까 S&P도 마찬가지지만 21선과 현 주가가 네. 21선 검은색인데 네네.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는 앞에 하락할 때는 계열이 크게 벌어지면은 과매도.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과매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지금 회복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너무나 따로 가고 있죠. 멈칫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 바로 보게 되면 코스피 볼게요.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사실 계속 갇혀 있는 그림인데 속상합니다.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쵸.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맞아요.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시총 상위주들이 못 움직이는데 시총 상위에서 특히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가 러시아 문제의 직격탄을 받았던 그런 네네.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덜 회복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730에서 50이라는 자리대가 우선 매물이 많은 자리인데 이 라인대와 더불어서 이제 61선인 자리대가 역시 27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잘 소화했다라는 것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간다는 그죠?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 2760에서 70 정도인데 그 라인대 넘어가면 매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매물이 없는 게 2850포인트 전후까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는 2900포인트 근처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예. 2800을 넘어가면서 거기서 숨고르기 또 하고 갈 거냐 예. 아니면 2850 근처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러고 나서 2780에서 2800 사이에서 또 지지테스트를 밟고 다시 가느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우선은 시장에서 매물대 돌파한다 되면 하단 자리는 뭐 워낙에 든든해지니까 그렇군요. 이 위쪽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은 단단하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맞이해서 EPS 전망을 좀 해오셨습니다. 얼마큼 잘 이거는 벌었나? 주요국인데 예. 주요국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예. 사실 이제 실적 전망이 가장 좋은 데는 유럽입니다. 제일 좋네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달에 미증시가 밸류 부담을 느끼면서 급락을 할 때도 예. 사실 유럽 증시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죠. 그랬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되고 네. 이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크게 무너졌다가 핵 얘기 나왔을 그죠? 때요. 그 부분이 빠르게 올라갔다 되죠. 네네. 그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란 부분이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는 러시아에서 계획대로 원래 계약을 했던 대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 비용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얼만큼 완화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좀 감소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유럽 증시 자체가 가장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가 첨단 기계라든지 예. 자동차라든지 주로 가치 성장 성장보다는 가치, 경기에 관련된 가치 쪽이 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탄하네요. 가치주가 좀 강하다는 건.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가 많았었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방역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경기 자체를 이제 완전히 정상화 돌려가는데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하고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에 소비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2년 동안에 인프라라든지 모든 부분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치도 높아진다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복원하는 비용이 최소 500조에서 600조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걸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IMF라든지 원조가 좀 오겠네요. 원조를 하면서 한데, 예. 결국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렇죠. 그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또 이자 또 엄청 받겠죠. 이자도 있지만 사실 예. 그 돈을 빌려주고 복구 사업을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도 참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피해본 거는 우크라이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주변국들은 늘 수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실적 자체가 전반차 좋다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7월달, 8월달부터 이때 한번 꺾였던 것은 반도체. 그러네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괜찮다고 다시 올라갔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되죠.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향이 애매합니다. 실적 자체는 이제 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편인 거고 중국이 가장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중국이 가장 행보를 하는 케이스인데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봉쇄.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경제 봉쇄를 한다면 예. 정상화 단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먼저 본 국가들이 네. 먼저 리오프닝 하면서 수혜를 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간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자체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금 제가 지난주에 미국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자금이 지금 유럽, 미국 먼저 들어온다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온다 이제 신흥국에 아무래도 속해져 있으니까 네.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그 부분이 조금 덜하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시차를 두고 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 게 환율이잖아요. 예, 이제 아직 1,200원 밑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환율 봐야 같은 될까요? 경우는 앞전에 급등하고 한번 급락했으면은 예. 저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되돌림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 급하니까요. 되돌림이 예. 1225원 정도가 중간 마디인데 네. 1227원까지 갔다가 이제 어저께 1220원을 살짝 깨는 그림이 나왔죠. 음. 그 여기 환율에서가 이제 1210원을 깬 그림이 나왔는데 네. 그럼 이제 환율 자체는 방향이 잡혔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환율이 아래쪽으로 간다.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앞전에 환율이 급등할 때는 환자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매도를 했죠. 예. 그러다가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바로 제자리 왔을 때는 아직까지 방향 못 잡는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니까 이제는 모양 자체가 잡혔고 반등 자체도 사실 환율이 어저께 떨어진 부분도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유로화 자체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 되는 겁니다. 엔화 영향은 얼마나 있어요? 엔화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엔화가 최근 들어서 엔저가 나타나는 게 예전에는 엔화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 통화로서 그렇죠.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되면서 엔화의 위상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위안화가 우선 치고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2000대 전까지는 유로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유로화가 생기면서 엔화보다는 더 위로 들어간 거고 상징성이 또 그러니까 결제 바뀌었군요.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엔화가 약세로 전개된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달러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간다 되니까 예. 이제 엔화도 약세가 좀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간다 되겠죠. 그렇군요. 자, 유로화라든지 이런 엔화의 자체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약간 퇴색해가고 있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업종명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 좀 더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코스닥에서 강세 띈 거는 간단한데 시총 상위의 게임주와 2차 전지주가 많기 때문에 쏠렸군요. 어저께 그 부분이 강세 띄었다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거래소 같은 경우 대형이 강세 띈 반면에 중송은 약세 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혼투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항공 쪽에서 이제 어저께 한진칼이라든지 네, 이제 네. 저가항공사들 이쪽을 제외하고는 크게 볼 때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IT와 자동차, 서비스 제약 같은 시총 최상위가 강세 띈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하락이 떨어졌다 된 쪽에서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이 연료 인상 공결.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그 유가에 대한 수혜를 받던 공결. 것이 한국가스공사였던 네, 케이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선도주라고 했었던 네. 앞전에 건설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익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하고 중소형은 따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움직임은 이제 변화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변화가 바뀔 겁니다. 바뀌어가는 이제 외국인들이 겁니까? 국내 증시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되면서 네.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 대형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선물 시장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선물에서는 이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3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매수 롤오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으로 끝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 선물을 중립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 의미예요, 쪽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립에서 선물을 매도했다가 되면은 네. 중립보다 좀 아래 방향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 거고. 지수의 방향을 그죠? 아래로 방향 본다? 자체를. 예, 예. 근데 이제 중립에서 선물 자체에 대한 매도를 축소해가지고 매수로 전환시키거나 그렇게 된다면 예, 예. 지금은 앞전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선물 누적을 보게 되면 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한 7,0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한 1,200계약 정도 순매수로 바뀌었고요. 예. 어저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매도가 나가서 한 600계약 정도 매도니까 이제 거의 중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6,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던 부분이 현재는 중립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언제든지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가 되기도 합니다. 바닥이 단단해졌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되네요. 선물에서는 마찬가지죠. 박스권을 볼 때 380포인트 전후까지는 거의 매물이 없는 구간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저 폭을 뽑아주는데 저걸 뽑아주면은 이제 미증시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 다 넘겼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저희한테 넘어가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간 시차는 있지만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인 거군요. 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사실 없습니다. 긴축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나왔던 거라서 새로운 부분이 없었고 예전에 있던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를 돼가는 과정이고 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앞으로 5월달에 50bp 인상한다는 이런 것들도 네.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제 환율 개선따른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2750에서 2770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물대 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나오면 1차적으로 2800, 2850이라는 자리 때는 매물 공백 구간이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달에 국내 증시가 저점을 한번 찍을 때가 2820포인트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작년에 저점 자리대를 올라가고 회복한다가 되니까 그런 의미가 그러면 있군요. 이제 박스권을 다시금 회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관심 섹터 업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네. 이제 납품과대 반도체 중심의 IT와 네. 자동차 증권 여기서 제가 2차 전지 뺐다고 말씀드렸었고 그쵸. 소재에서는 철강 중시보대 비철금속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산업재에서는 건설 조선 기계인데 여기서 이제 내수 유통이 있었고 네. 통신은 이제 쪽을 봤었는데 통신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방산도 중립으로 제외를 시켰었죠. 네.
자, 이렇게 업종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까지 해서 종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제가 요? 앞전에 업종별로 하니까 종목을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종목을 다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표주들이면서 다들 흐름이 잡히는 쪽만 보면은 예.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주가 자체가 저점을 만들고 아직 못 올라가다 보니까 네. 지수가 막혀 있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왜 60분봉으로 만들었냐면 네. 앞전에 제가 S&P라든지 이런 거가 세밀하게 보면은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드렸었죠. 아, 그래서요. 지금 그런 삼성전자 60분봉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모양새가 이거 세경이라고 합니다. 세경인데 세경 계속해서 지금 박스를 69,500원에서 71,500원이라는 좁은 박스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쵸. 이제 박스권 중간 마디까지 왔고 세경의 상단 하락 추세를 돌파한 자리 때 진입을 했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한다면 강하게 반등이 바로 나온다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박스권도 돌파 나오기 때문에 73,000원 전후까지가 바로 열리는 그림인데 네. 문제는 이 마디폭이 5% 정도라서 네. 앞전에 삼성전자가 받아쳤냐 했을 때 받아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5에서 7% 정도가 지금 열려있는 구조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에서 7% 정도 올라간다면 지수는 한 3%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800이 넘어간다 되겠죠.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자동차 쪽에서는 두 가지 좀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동차는 앞전에 바텀 현대차요? 피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2020년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의 조정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업종 대표주 다 똑같았었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예.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가 그 자리대가 16만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채널을 만들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돌파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쵸. 여기서 지수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지면서 한 번 더 내려갔다 된 거죠. 약간 지연이 되네요. 그래서 과매도가 된 거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반등 자체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우선은 19만 원 자리대 전후까지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만 원 자리대 넘어간다 되면은 이제 추세를 돌파한다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2분기가 들어가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 양호해진다. 아마 이렇게 될 개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윗자리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한다가 되겠죠. 네. 그럼 두 번째 자동차는 어느 쪽입니까? 자동차에서 자동차 부품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만도까지? 어제 같은 예. 경우는 만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는 이제 8% 정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만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였죠. 올라탔네요, 다시. 그래서 1월 달에 돌파약이 나왔다가 예. 시장에서 한 번 더 무너진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과매도가 나왔다가 뭐 하단 자리 때를 살려놓고 네. 급등 하나 나왔죠. 예. 그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52,500원에서 54,000원 이 라인대가 10월 달에 저점 자리니까 그 라인대까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다 되는 거고 네. 역시 나중에 추세 라인대 돌파하느냐는 이제 4월 달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자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강이 될 텐데요. 철강도 계속 똑같죠. 예. 철강이 이제 앞서 제가 박스권이고요. 선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랬죠. 철강은 1월 달까지는 강세를 띄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지수 무너질 때 1월 말까지 빠졌다가 네. 반등이 먼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자에서 지켜주다가 지난주에 상단 자리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다가 되죠. 예. 그러면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데 네. 지금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작년 8월 달에 곧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라인대가 저항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네. 이제 이 라인대를 박스권의 중간까지 만들고 돌파를 했으니까 당연히 윗자리가 더 열린다 되니까 단기적으로 33만 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철강 같은 건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비철금속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철강과 아연입니다. 더불어서 비철금속을 봐야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네. 단순하게 원자재가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시세가 올라간 쪽은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급락을 합니다. 당연히 그게 연결이 그래서 그 있죠. 부분이 있는데 고려암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연 자체가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예. 재련 수수가 높아진다. 그 유럽에서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재련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생산의 증가라든지 마진의 증가가 같이 나타난 케이스죠. 아. 그래서 고려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인데 네. 실제로 62만 원짜리 때 역사적 고가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한 번 더 두들겼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3월에. 돌파형이 가능한 그런 예. 케이스라서 이쪽은 여전히 좋다라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돌파가 무난히 신고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네, 비철금속에서도 약간 차별화 장세입니다. 자, 다음은 증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네. 바텀 피싱 할 때 처음에는 제가 2차 전지와 IT 자동차 말씀드리다가 네. 이제 지난주부터 증권을 말씀드리기 들어갔죠. 시작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증권은 지수가 올라가야지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2,800이라는 자리 때 마디 지수를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때 네. 증권도 이제 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얘기랑 연결되는 그래서 거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배당락 이후 계속해서 그 지수에 따라서 급락했다가 예. 반등했다가 받았다지 해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대를 올라타는 과정이 이제 지난주부터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43,000원 전후라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면 마디 하나가 나온다가 되니까 네. 이 경우는 45,0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열린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는 그림까지 체크가 됩니다. 다음 선도주라고 말씀하셨던 건설주 좀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시총 1위인데 큰 종목. 현대건설이 지금 앞전에 제일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네. 그러고 나서 가장 바파르게 올랐던 것들이 건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51,000원짜리 대 근처까지 현대건설 갔다가 지금 내려온다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네. 박스권의 상단 자리 저게 매물대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항 맞고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가 46,000원에서 47,000원 전후가 되는데 네. 이 라인대가 추세 돌파 지지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 자리 지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다시 강세 뛴다 했을 때는 51,000원짜리 돌파형 이렇게 나타난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현대건설. 자, 그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전에 추천됐던 가격대가 딱 저 중간 마디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업황이 여전히 좋다인데 그 안에서 유럽에서 에너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걸로. 연결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추세 돌파와 박스권 중간 마디가 딱 10만 6천에서 8천 사이였는데 네.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이제 직전에 고가였던 11만 8천원짜리 때 돌파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13만 원까지 열린다가 되기도 하고 네. 여기서 지지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온다면 11만 6천 원 정도 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라인대가 눌림목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런 종목군 업종군들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내수 유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이마트네요. 관련해서는 제가 화장품 보지 말자라고 네, 말씀드렸고 맞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도 생각보다 약하다고 했는데 내수 유통만 보자 말씀인데 내수 유통만 본다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마트.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요 정도인데 딱 세 가지네. 이마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자리대가 11만 3천 4천 자리인데 네. 이 자리는 작년 11월 달에 저점 자리고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으니까 돌파가 근시일에 나올 수도 있고 살짝 중간 마디인 13만 5천 자리 전후를 지지 밟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추세 저항대에 있는 자리가 15만 3천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 넘어간다 역시 상승 추세 전환된다 되겠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킨다 부분이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뭐 자회사 상장권을 제외하고 네. 실제로 이제 월 2회 휴무를 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약간 임박을 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럼 해운주 중에서는 HMM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연초에부터 제가 좋다라는 계속하다가 이제 제가 한 3주 전부터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릴 게 왜 그러냐면 네. 단기 상승이 60% 이상 나왔으니까 셉니다. 엄청 나왔죠. 그쵸. 근데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37,000원 전후인데 그 자리대가 작년 이제 하락을 하기 전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급했으니까요. 네. 그 추세 자체도 저항을 받는 자리였죠. 그럼 이제는 내려서 상당히 또 많이 빠졌는데 네. 그러면 현재 28,000원대에서 9,000원 사이 이 라인 때는 다시 한번 눌림목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 때에서는 이제 슬슬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중립이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관심을 슬슬 가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위산업입니다. 좀 뺐었죠? 방사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빼버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왜 그랬냐면 방산에서는 대장이 현재는 항공우주입니다. 네, 근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 때 39,000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45,000원대가 예전에 저항이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또 상승폭이 저점 대비 50%니까 네. 차익실현 나올 때가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하면은 주셨죠. 아무래도 방산 쪽에서는 차익실이 한번 떨어질 빌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위 빌미가 떨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38,000에서 9,000원 사이에서 지지 받느냐 네. 그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급하게 올라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도 방산 떨어져가지고 비슷한 관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예. 전지가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는 바텀 피싱으로 할 수가 없는 종목 이렇게 됐는데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배경을 보면은 이제 연계금이 앞전에 상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연계금이 평균 단가 있기 때문에 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네네. 낙폭이 컸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45만에서 46만 자리가 예. 전에 상장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 한번 걸릴 수밖에 없다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한번 걸리고
한번 지지 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온다 했을 때는 쌍바닥을 만들어 보거나 차익실을 한번 떠주는다. 이때는 40만 원 초반 자리 때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갈 때 오고 나서 굳이 이거를 더 본다 하면은 그때 접근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총, 숨 차요. 지금 13종목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업종에서 과연 관심 있는 종목들, 봐야 될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토마토 투자는 강재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장 원익이었습니다.